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축구 19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요, 정열의 나라 스페인의 축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마을에서 열리는 토르드 주빌로 축제. 마을의 오랜 전통으로 매년 11월 이 축제로 마을이 떠들썩하는데요. 그런데 이 축제의 실체는 너무도 잔혹했습니다. 뭐지? 왜? 아, 보기 겁난다. 어휴! 불꽃이에요? 소불에다가? 저 왜 하는 거? 뜨거워하는 거 봐. 자, 그렇습니다. 축제 이름인 토르드 주빌로는 불의 황소라는 뜻으로요. 살아있는 황소뿔에 일부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꺼질 때까지 황소를 피해 도망다니는 스페인의 전통 지역 축제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아, 이건 뭐 이게 무슨 축제입니까? 동물학대죠. 자, 토르드 주빌로의 취지는 이 뿔에서 불길이 치솟는 황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르드 주빌로 주최 측은요. 화상을 입지 말라고 황소 머리와 몸 곳곳에 두꺼운 진흙을 밝아서 괜찮아요. 안 붙어요, 불이. 하지만 동물보호 활동가 엘리사 알렌은요. 이 축제는 황소의 눈과 몸 곳곳에 심각한 화상을 입히고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렇게 축제 때문에 끔찍한 고통을 겪는 소들이 매년 3,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아니, 그게 불에 대야 뜨겁습니까? 그 열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눈에는 어차피 진흙을 안 바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눈은 그럼 멀쩡하냐고. 아니 근데 보통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어떤 전통 가지고 되게 뭐 미개하다는 둥, 비인간적이라는 둥 많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축제가 이슬람권이나 아프리카에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말했을지. 미개하다 그랬겠지. 이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르드 주빌로 축제는 스페인 당국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축제입니다. 스페인의 메디나 첼리 시장은 토르드 주빌로는 1000년 전통을 가진 축제입니다. 라며 토르드 주빌로 축제를 옹호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소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토르드 주빌로 축제의 잔혹함을 맹비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축제를 법으로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이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저게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저거를 축제랍시고 한다는 게 난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아니, 굳이 소를 저렇게 잔혹하게 불을 붙이면서 용기를 시험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게 뭐 물론 문화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생명 경시하는 이거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걸 축제로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특종 또한 황소가 등장하는 스페인의 축제입니다. 스페인 팜플로나 지역에서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산 페르민 축제. 이 지역의 수호성인으로 지정된 산 페르민을 기리기 위해 13세기경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축제인데요. 일명 엔시에로라고 불리는 성난 황소가 함께 달리는 행사가 특히 유명한데요. 저 막 다쳐요. 뭐 어떻게 안 받치겠어요. 위험해. 보기만 해도 위태로워 보이죠. 너무 빠르다.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저걸 왜 참가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난 저 앞에서 뛰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순간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 같이 즐기는 그 심리는 알겠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NCA로는 축제 참가자들이 흥분해서 날뛰는 황소들에게 일부러 쫓기며 이른바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것인데요. 부딪히고 다쳐도 수호 성인이 이 산 페르민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현재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황소에 쫓기며 달리는 게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요. 무엇보다 최근엔 산 페르민 축제 자체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뭐야? 에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여자들이 상의를 벗는 것 같은데요? 벗기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산 페르민 축제에서는 축제 열기에 취한 일부 여성들이 스스로 상의를 탈의, 남성들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일탈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자, 문제는 경찰이죠. 제가 산 페르민 축제에 갔는데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특히 2008년 이후로 산 페르민 축제 기간 동안 성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2016년도에는 축제에 참가한 남성 5명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아유, 심각하네 이건.
축제는 핑계고 그냥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그죠? 아니 여성들이 저렇게 상의를 벗는 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뭐 그거야 뭐 각자의 가치 판단에 맡기는 건데 그걸 성폭행을 하는 건 범죄죠. 그렇죠.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변질된 산페르민 축제의 추악한 면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축제 개최 지역인 스페인 팜플로나 시의회에서는요.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치안에 힘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저기 다 잡히나. 선을 넘어버린 축제,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고 아무도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모로 얼룩진 새해 맞이. 최근 프랑스에서는 새해 전야에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프랑스식 새해 맞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좀 좋은 거면 좋겠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불을 지르는데 저거 차량 아닌가요? 막 소방차까지 출동하고 난리 났네. 방금 보신 영상은 2017년 새해 전야에 발생한 차량 방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두고 프랑스 당국에서는요. 전국적으로 차량 방화로 인해 총 650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우, 아니, 하루 만에 차에 그렇게 많이 불을 질렀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질렀나 보네. 와. 조직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650대면. 예. 예. 아 근데 새해 맞이랑 차량에 불을 지르는 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일명 새해맞이 차량 방화라 불리는 이 악습은요. 1990년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인근 가난한 지역에서 시위의 상징처럼 시작했습니다. 2005년 프랑스 소요 사태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당시 아무 잘못이 없는 무슬림 이민자 소년 2명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감전사하는 사건이 발생. 이후에 유족들은 아이들이 위험에 빠진 걸 보고도 경찰들이 도와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불만이 폭발, 건물과 차량에 방어하는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2달여 만에 소요 사태는 진정됐지만 이후 일부 젊은 무슬림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프랑스 사회에 인식시키고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매년 12월 31일 새해 전야에 차량 방화를 하는 악습이 생겨났습니다. 아, 근데 저런 것 때문에 그 유럽 사회에서 이 무슬림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고착화되는 거 아닙니까? 선의 피해자가 계속 나오다 보면 그들의 인식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차량 방화가 일부 철없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마치 불꽃놀이 하듯 일종의 새해 맞이 놀이가 된 건데요. 심지어 2020년엔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전야 파티를 하는 젊은이들이 차량 방화를 자행. 이처럼 최근까지도 새해 맞이를 핑계로 빈 차량에선 불이 활활 타오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액땜 같은 건가요, 저게? 이게 폭발해서 또 옆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인간의 잔인함에 희생된 모모모. 2015년 7월 북대서양에 위치한 페로 제도. 이곳에서 찍힌 한 영상이 공개되자 전통을 가장한 연쇄 학대 사건이다. 누리꾼들이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누리꾼들을 분노케 한 영상 보여드립니다. 아, 어떡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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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고래죠? 근데 왜 이렇게 피바다예요? 어머, 뭐야? 왜 작사를... 지금 보시는 끔찍한 영상은요. 매년 여름 페로 제도에서 약 2세기부터 수백 년째 행해지고 있는 전통 축제 그라인다드랍이라 불리는 고래 사냥입니다. 페로 제도 주민들은 수백 년 전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겨울 식량 대비를 위해 들쇠 고래를 사냥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라인다드랍은 잔혹 그 자체. 축제 날이 되면 주민들은 수십 대의 선박을 이용해 들쇠 고래를 해안가로 유인한 뒤 갈고리와 칼 등으로 고래를 무자비하게 학살하고요. 매년 인간들의 전통이란 이름 아래 800마리 이상의 고래들이 흉기에 찔려 고통스럽게 희생돼 왔습니다.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비축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완전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학살을 위한 학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잔인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먹기 위해서 뭐 동물을 잡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를 저렇게 잔인하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페로 제도에서 벌어지는 이 참혹한 전통에 한 국제해양동물 보호단체에서는요. 당장 멈춰요. 이건 과거 시대 야만적인 유물일 뿐입니다.
이들의 고래 사냥을 저지하고 끔찍한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했는데요. 이에 페루제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고래 사냥을 촬영 중이던 보호단체의 드론을 총으로 격추시키는가 하면 페루제도 정부에서는요, 2015년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보트를 타고 섬으로 접근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민뿐만 아니라 당국도 나서서 전통이라 불리는 저 축제를 지키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정도면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네요. 그죠? 네. 자, 한편 페루제도의 잔혹한 관습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요. 우리도 가능한 고래들을 덜 고통스럽게 죽이고 있다고요. 아니 고래 고기는 우리 문화고 삶의 일부입니다. 참견 말아요. 전통이라는 이름이 조금 붙여서는 안 될 악습이고 학살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지 말아야 될 전통이 있죠. 네. 이건 학살이에요, 학살. 전통이라는 허울 좋은 탈을 쓴 인간들에게 무자비하게 학살된 고래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전통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전통입니다. 3월의 비극, 혹독한 분기 잡기. 매년 3월이 되면 캠퍼스의 낭만을 꿈꾸며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 하지만 즐거운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입생들이 통과 의례처럼 겪어야 하는 악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입생 환영회를 빙자한 가혹한 신고식입니다. 야,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요즘 많이 없죠.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뭐 두 분 신입생 환영회 하셨죠, 다? 했지. 새내기 배움터 뭐 이런 거 MT 가고 뭐 그랬던 옛날에 생각. 했지. MT, OT.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가뜩이나 술도 안 좋아하시잖아요. 술을 두 모금만 마셔도 뻗어버리는 만취 사람인데 상태가 되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술 잘 먹게 생겼잖아. 그치 얼굴은 그래서 또 이거를 지금도 기억나. 이렇게 마시다가 중간에 떨어뜨리고 기억이 없어요. 그때는 또 그걸 또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또 그래. 먹었단 말이야.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문화였죠. 그거 진짜 너무 싫었어. 저는 그때 그것도 또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맛있어.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3사 아나운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한 1시간 있다가 양복을 입고 멀끔하게 생긴 선배가 하나 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 기자였습니다. 아, 오더니 야 신입사원을 말아야지 하면서 확 해가지고 꼰대. 아우. 제가 그랬다고요? 네. 그래갖고 뭐 아폴로 중간 뭔가 뭐 먹으면 아폴로주? 아폴로주가 뭐예요? 먹으면 달로 간다고 막 아폴로주 같은 니람크루냐? 거 오늘 악습의 아이콘으로 나오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죠 솔직히. 기억 안 나죠. 15년이 지났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이제는 없어져야 돼. 그런 일은 좀 없으니까요. 네. 많이 너무 싫었어. 2016년 3월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이 액땜을 위해 고사를 지낸다며 야외에서 신입생들에게 오물이 섞인 막걸리를 맞아. 마구 뿌리는가 하면 양말 넣어놓고. 네. 2019년에는 깔때기 모양으로 잘린 페트병을 신입생의 입에 물린 채 막걸리를 들이붓는 것도 있었습니다. 19년이면 2년 전이잖아. 왜 저래? 어쨌든 원하지 않는 거를 하는 건 폭력이에요. 예. 그리고 뭐 억지로 술을 먹도록 하는 거는 이게 하다가 진짜 술에 약한 뭐 알러지가 있거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쇼크가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가혹행위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도 일부 대학에서는 이렇게 혹독한 신고식을 시작으로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기 위한 가혹행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4월 한 대학에서는 4학년 선배가 신입생들의 군기를 잡는다며 1,200회에 달하는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한 대학의 운동부에서 신입생들의 알몸을 찍어서 유포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더 악랄해졌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군기 문화로 인한 갑질을 경험한 대학생이 무려 57.6%. 2명 중에 1명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교는 공부하러 갔는데 군기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치. 군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전 사회 병영화, 군기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져야죠. 2021년도인데요. 대학 내 군기 문화와 잘못된 신고식 문화, 의식 개선을 통해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짜릿한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 이 번지점프가 원래는 성인식 전통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 유명하잖아요. 무슨 원주민들이 이렇게 성인식을 하는 그런 게 스포츠가 됐다라는. 이거 뛰어야 어른이다? 예.
이 번지 점프는 남태평양의 바누아투의 원주민인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난골에서 유래한 겁니다. 아유 뭐야 위험해. 뭐야 떨어진 거 아니야? 뭐야? 자, 진정하시고요.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사고가 난 건 아닙니다. 너무- 저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 안 죽었어요, 저거? 네, 안 죽습니다. 안 죽어도 이 목 저 뼈 어떻게 됐을 것 아니, 같은데. 저는 다치지, 저러면. 지금의 번지 점프는 땅에 닿기 직전까지만 추락하지만요. 원조 번지 점프인 로만테콘족의 풍습인 난골은 이렇게 20-30m 높이의 나무탑에서 뛰어내렸을 때 땅에 머리를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안전장치라고는 다리에 묶은 칡넝쿨과 머리가 땅에 부딪힐 때 충격을 완화해줄 진흙이 전부입니다. 진흙이 충격 완화제라고. 밑에 그게, 그러니까 진흙을 그게 아무리 푹신해도 20m에서 떨어지면 그게 푹신하겠냐고요. 아니 난 사실 땅에 닿고 안 닿고보다 칡넝쿨이라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식농꿀 너무 무시무시하다 진짜. 그러니까 괜찮을까? 아니면 탄성이 있나? 칡넝쿨에? 찔기나? 그러니까요. 예. 대충 그냥 묶어준 것 같은데. 이 로만테콘족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성인식을 하는 이유. 죽음을 무릅쓴 용기로 진정한 남자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청년들의 용기를 시험하는 건 물론 남성의 머리가 땅에 닿아야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용맹과 이런 게 뭐 중요한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인류 사회에. 목만 아프지 무슨. 근데 지금 2021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번지 점프와 농사 풍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맞아. 1974년에 바누아투를 방문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난골을 선보였던 사람이 실제로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아 여왕 트라우마 생겼겠다. 아 뭐야? 실제로 난골 도중에 사람이 다치고 사망하는 비극이 수차례 발생했지만요. 그냥 그렇겠어. 이 위험한 난골은 로만테콘족의 성인식 풍습이라는 허울 아래 심지어 바누아투 관광 투어 상품으로 홍보, 여러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중요하고 수호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안전하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걸 상품화했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믿기지가 않네. 씁쓸한 거지. 네. 그리고 아동학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성인이 되는. 그렇지. 성인이 아닌 사람이 뛰면 아동학대지. 없어져야 악습입니다 악습.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모모모한 성인식 선물? 우리나라에서는 성년의 날에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성년의 날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긴 한데 매년 30년 전인가? 뭐 받았는지 기억나요? 아니 근데 진짜 그때는 통금 있던 때 아니에요? 맞다. 27년 전이거든요. 네. 진짜 기억 안 난다. 뭘 받았어? 나 농담으로 30년이라는데 비슷하게 얘기해. 이제는 얼추 맞춰. 씁쓸하다. 저는 이제 장미 향수 그때 이제 그런 게 클래스가 다르네. 여자친구한테 받았죠? 여자친구한테 받긴 했는데 진짜? 그때 이제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저는 서울에 있고 저 고향에 있어서 여자친구가. 왜요? 소영 씨가? 소영 씨가? 예? 자, 이번 특종은 저 멀리 아마존의 사테르 마위족의 풍습입니다. 13살 어린 소년들이 진정한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며 이것을 선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장갑입니다. 장갑? 지금 손에 낀 거예요? 낀 거죠. 아니 근데 뭐 의미가 있나? 저게 저런 걸 하는 게. 뭔가 저 아이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표정 되게 어두워. 자, 이 잎사귀로 만든 이 장갑의 가장 큰 특징은 장갑 속에 있는 수백 마리의 총알개미. 이 총알개미는 고통스러운 벌레 독침 순위에서 말벌을 제치고 1위를 차지. 물리면 극강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저걸 왜 애기한테 해요? 조금 막 물려서 죽으면 어떡해? 아프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고통을 참아야 뭐 성인 된다 이거야? 이 끔찍한 성인식의 풍습은요. 정글에서 맞닥뜨릴 위험과 고통을 느껴봐야 더 큰 위험을 헤쳐나갈 전사가 되는 것이다. 사테르 마위족의 소년들이 강인한 전사로 거듭나기 위한 전통으로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들은 총알개미 장갑 속에 약 5분간 손을 넣고 일부러 총알개미에게 물린 뒤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애가 표정이 좋을 수가 없었네. 무섭잖아. 다 봐왔으니까. 실제로 총알개미에게 물려본 한 남성에 따르면 마치 발 뒤꿈치에 녹슨 못이 박힌 채 불 속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토록 잔혹한 성인식이 한 번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테르 마위족 소년들은 강인한 전사가 되기 위해서 이 총알개미 장갑 성인식을 무려 20번이나 치러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야생곤충에 물렸다가 감염되고 상처가 덧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벌레, 독충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뭐 용기 시험하다가 사람 목숨 잃겠어요. 아 그냥 이거를 피하는 방법 알려줘,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이게 진짜 성인인 거지. 그게 진짜 강인한 전사가 갔다가 되는 너 거지. 물려라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인도 모모 던지기 의식. 2009년 7월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힌두교 사원.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원의 꼭대기에 선 한 성직자가 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뭐야 또 이상한 의식이 왜 이렇게 많아? 아유 뭐야 애기 아니야? 어떡해! 아, 아니 저건 안 다쳐도 애기가 트라우마 생기잖아. 애기한테 좋은 기억만 심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저 공포스러운 경험을 저 아이 때 왜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유가 뭐예요? 왜 저런데요? 자, 방금 보신 이 아찔한 광경은요. 인도의 마하라슈트라주와 카르나타카주 일부 사원에서 무려 700년 넘게 진행되는 전통, 일명 아기 던지기 의식입니다. 살벌하다. 이 위험천만한 의식을 하는 이유. 이 의식을 거치고 나면 아기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기가 갑자기 소파 이렇게 밑에 놓는데 올라만 가도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받는 것도 천이 뭐 얼마나 안 좋네요. 아니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잘못해서 놓치면 놓쳐봐 어떡해. 땅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황당한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전설에 따르면 병으로 죽어가는 아기의 부모가 한 성직자를 만났는데 병든 아기를 건물의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신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라. 그럼 아이의 병이 나을 것이다. 이후 높은 곳에서 떨어진 아기의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면서요. 무려 700년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이 위험천만한 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현재 일부 부모들은 아기 던지기 의식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고요. 아기를 떨어뜨렸을 때 주변에서는 기쁨과 격려의 함성을 지르며 아기의 가족들을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아니, 전설은 그야말로 전설 아닙니까? 이게 근거가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날 때 돼서 난 거예요. 네. 위험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2009년 이 광경을 담은 영상이 확산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은 아동 학대라며 거세게 비난. 인도 정부는 그제야 아기 던지기 의식 규제에 나서며 의식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700년 동안 다친 아기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기를 위한 일이라고요. 아기 던지기 의식을 행하는 사원들은 정부 규제에 팽팽히 맞섰고요. 심지어 아기 던지기 의식을 원하는 부모들이 매년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상황. 아기 던지기 의식은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보통이란 이름의 이것 의식. 자 이번엔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제도의 원주민 사이에서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의식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뭐해? 아파. 이 뽑는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아, 이 깎아냈나 보다. 이를 깎았다고? 자 그렇습니다. 병원도 아닌 곳에서 마취제는커녕 의료 처방 없이 망치나 끌로 치아를 갈아낸 뒤 덜 익은 바나나를 무는 것으로 이 고통을 감내하는 치아 갈기 의식입니다. 자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이 아름다움을 위해 행하는 전통 미 의식입니다. 멘타와이 부족민들 사이에서 미의 기준은 이 뾰족한 치아. 자 이가 뾰족할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건데요. 나이 들어 후회합니다. 자, 그래서 더 아름다워지고 좋은 남성을 만나기 위해 사춘기 소녀들부터 성인 여성까지 저렇게 고통스러운 치아 갈기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야, 저 마취도 안 하고 저렇게 끌하고 망치로 갈아낸다고? 그렇습니다. 저걸 다? 와, 너무 고통스럽다. 자, 그리고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이 치아 갈기 의식을 하는 또 다른 이유. 몸과 영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우리의 신성한 의식입니다. 자, 멘타와이 부족민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믿어서요. 영혼이 육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른 세계로 떠난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흡족할 수 있도록 문신이나 치아 갈기를 통해 육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 병원도 아니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안 좋죠. 감염병 유형 있죠. 저거 잘못하면은 이 나갑니다, 저거. 나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안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 나이 들면 정말 100% 고생할 텐데. 그렇지. 심지어 아름다운 아내를 원하는 남편에 의해 치아 갈기 의식을 강요받기도 하지만요. 멘타와이 부족 여성들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름다워질 수 없죠. 더 아름다워졌으니 남편이 떠나지 않겠죠? 아이고.
아니 그 정도로 떠나갈 남편들이랑 한번 가라 그러라고. 그 인생이 도움 안 되니까. 이번에 소개할 특종은 카메룬을 중심으로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끔찍한 관행으로 유엔이 정한 5대 여성 학대 관습 가운데 하나인 일명 가슴 다림질입니다. 다림질? 에이? 다림이? 왜 해, 저걸? 왜 저래? 왜? 화상 입잖아. 아니, 일부러 화상을 입혀요? 근데 진짜 이해 못할 게 너무 이거 많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걸? 카메룬을 중심으로 가슴 다림질이 성행하는 이유. 모두 제 딸을 위한 거예요. 아이의 가슴이 커버리면 남자들은 다 큰 성인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요. 남자들이 교육을 해야지. 카메룬은 20세 미만 여성 성폭행 피해자가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로 예로부터 가슴을 망가뜨리면 남성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조혼이나 성폭행으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10살 정도가 되면 매일같이 몽둥이, 돌, 망치 등을 뜨겁게 달군 뒤 가슴을 짓누르며 화상을 입혀 가슴 발육을 방해했던 건데요. 아니, 그 피해자들도 오히려 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슴 다림질의 피해자는 약 380만 명으로 추정. 이 가슴 다림질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화상에 따른 고통은 당연하고요. 감염 위험성은 물론 젖샘이 망가질 수도 있고 심하면 유방암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에 카메룬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슴 다림질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관련 법안도 없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 잘못된 인식 속에서 가슴 다림질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캠페인을 할 게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지 이걸. 캠페인한다고 너 들어요? 아니, 그리고 사람한테 뜨거운 돌을 입혀서 상해 입히는데 왜 법이 없는 거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 성폭행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을 할 생각을 해야죠. 여성 인권 발목 잡는 모모모 제도. 여성들 남성 허락 없인 병원도 못 가. 혼자 운전하던 여성 감옥에 구금. 이 믿기 어려운 내용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성 운전이 허락된 게 믿기지 않지만 2018년도부터였다고. 예. 여성 인권이 낮은 곳 중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많이 언급되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 수준이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사우디 여성 인권을 발목 잡는 건 바로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시행되고 있는 마흐람 제도, 일명 남성 후견인 제도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샤리아법이라는 이슬람 율법을 법체계로 따릅니다. 이 샤리아법을 근거로 여성들의 많은 사회 활동을 제한. 여성은 보호자인 남성, 마흐람의 허가 없이는 운전도 불가, 여행도 불가, 심지어 아무리 아파도 병원조차 마음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죠. 예. 말이 좋아 보이지 무슨. 이게 그렇잖아요. 아플 때 의사가 이제 진찰을 해야 되니까 남자가 허락해준다. 뭐 이런 어떤 개념으로 생긴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인권 침해죠. 아픈 사람 빨리 치료해줘야지. 이걸 왜 허락을 합니까? 최근에 이제 여성 운전도 허용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7년 왕위 승계자로 지명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마흐람 제도 상당 부분을 완화. 2019년부터는 여성도 남성 동의 없이 여권을 만들 수 있고요. 혼인과 이혼 신고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금지됐던 야외 스포츠 관람은 물론 병원도 남성의 허락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진전이라고 하니까 좀 씁쓸하긴 해도 근데 저 사회에서 많이 진전된 그렇죠. 거죠. 좋아지는 예. 것 얘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긍정적인 느낌을 받네요. 하지만 마흐람 제도가 완화됐을 뿐 폐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은 여전히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데요. 이전엔 여성의 야외 스포츠 관람 자체가 금지였다면 이제는 관람은 허용하지만 여성만 축구장에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불가. 반드시 마흐람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 무슨 애기예요, 애기? 그뿐 아니라 아빠, 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올게요. 안 돼. 어디 여자들끼리 여행을 간다고 그래? 왜요? 이제 여자들끼리도 여행해도 된다고 허락해준 거잖아요. 글쎄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확 감옥 보내기 전에 포기해. 남성 보호자인 마흐람이 딸이나 아내의 사회 활동을 원하지 않으면
불복종법에 따라 언제든지 이를 저지하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불복종을 이유로 아버지가 딸을 감옥에 보낸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딸을 전과자 만드는 거야? 여행 간다 그랬다고? 허락을 해주는 거 있지만 결국 이 독소 조항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예. 막을 수 있는 권리도 둔 결국 거죠. 요거 피해가는 거 하나 딱 심어놓은 거네. 이거면 다 되잖아. 도깨비 그러니까 멍멍이잖아. 제도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암 제도인가 뭔가. 사우디의 여성 인권 신장은 사회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데요. 법제도 개선도 좋지만 인식을 함께 개선해야 제대로 된 사회 개혁이 되지 않을까요? 도를 넘은 악몽의 모모. 자, 이번엔 중국 내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악습을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예요? 뒤에 계란 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또 혹시 무슨 신입생 환영회 뭐 이런 거예요? 묶어놓고 던지는 거죠? 자, 지금 보신 사진은 놀랍게도 범죄 현장이 아니라 중국의 고대 시대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결혼식 전통, 나오둥팡입니다. 중국인들은 결혼식 때 시끌벅적해야 부부가 잘 산다고 믿기 때문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이 피로연에서 짓궂은 장난을 치곤 하는데요. 그런데 산둥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등 일부 지역에선 도가 지나친 나오둥팡이 중국 내에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자, 먼저 신랑 신부에게 계란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것은 기본. 두 사람에게 나는 강간범, 나는 피해자라고 적힌 팻말을 들게 했고요. 그리고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며 중요 부위를 추행하거나 신부의 들러리들까지 희롱. 심지어 2014년도엔 산시성에서 친구들이 신랑을 구타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뭐야?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나오둥팡을 사라져야 할 악습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아니 고문이고 좀 너무 저급해요. 아니 우리도 뭐 신랑 발바닥 때리는 문화가 있긴 했죠. 그냥 발바닥도 막 자반처럼 아파. 세게 때리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없어졌죠 지금 그것도 거의. 없어졌죠. 얼마나 때렸으면 죽어? 그래서 지난 3월 산둥성 등 일부 지방 정부에선 신랑 신부 포함 이 사람들의 옷 벗기기 금지, 쇠사슬로 묶기 금지, 쇠사슬? 음란한 행위 강요 금지 등 악질적인 결혼 풍습 개선 공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나오둥팡이 성행 중입니다. 아니 쇠사슬로 묶는 게 되게 일반적이었나 보네. 저 공고안에 있는 걸 그렇지. 보니까. 많이 얼마나 하니까. 하면 공식적인 문서에 들어갔겠어요. 결국 저 둘을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축복을 안 하고 저렇게 괴롭히고 자기들만 즐거운 게 저들을 위한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주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전통이건 문화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당사자들이 괴로워하는 악습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 아주 독특한 성인식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일부러 맞고 가는데? 설마 약간 이것도 아까 총알개미처럼 고통을 참아야 성인이 된다 이렇게 믿는 겁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에티오피아 오모강 인근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하마르족의 성인식의 한 과정인 우클리 불라, 일명 회초리 의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성인식의 주인공은 회초리를 맡고 있던 여성들이 아니라 소년들. 자,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르는 소년들을 대신해서 여성 친척들이 회초리를 대신 맡고 있는 거죠. 네?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고통을 감내해야 뭐 이렇게 성인이 된다라고 뭐 그것도 웃기지만 이거는 반대로 대리로. 맞아 주는 거예요. 그럼 친척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자들이 왜 고통을 왜 받는 맞아야 돼? 성인식을 앞둔 소년의 친척 여성들은 소년의 성공적인 성인식을 기원, 회초리 의식을 치르느라 피가 흐를 정도로 등과 팔에 살갗이 터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지만요. 오히려 여성들이 자진해서 회초리를 많이 맞으려 경쟁한다고 합니다. 어우 저 피봐. 가족들 때린 거예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그렇죠. 자, 그 이유는 회초리를 맞은 상처는 희생의 증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회초리에 맞은 상처를 일종의 보험 증서처럼 여겨서요. 본인이 힘들거나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훗날 성인이 된 남성이 도움을 주리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자, 한편 에티오피아 정부가 하마르족에게 회초리 의식을 자제하라고 요청했지만 하마르족은 여전히 이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거 보면 안 없어진 이유가 남자 어른 때문일 거야. 남거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할 일이 아니라 너 하면 잡아간다라고 법을 규제해야죠. 규제를 할 일이죠, 이거는. 사람 피나게 하면 그거 폭력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 이번 특종 역시 여성들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라져야 할 대표 악습 중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최소 2억 명의 여성들이 경험한 이것. 여성 할례 의식입니다. 그거 아직도 이것도 진짜 대표적인 그죠? 악습 중에 하나죠. 제가 어릴 때도 진짜 여성 억압하는 대표적인 거였는데 아직도 하고 있구나. 여성 할례란 여성의 외음부를 절제하는 관습인데요. 여성들의 쾌락을 통제, 정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일대에서 지금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보통 5세에서 10대 초반의 소녀들이 강제로 여성 할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의료 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할례를 겪은 소녀들은 그 이후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용변 장애 등 평생 부작용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우, 이것도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정말. 이거. 아우. 아니 정숙은 남자도 같이 해야지. 이게 여자만 정숙해야 돼. 이게 너무 웃긴다. 이거 거부하면 안 돼요? 거부하면 안 되냐? 거부하면 안 되냐는 말을 20년 전에 됐다? 맞아. 근데 아직도 이런 얘기 나오네. 자, 이 여성 할례가 당연시되는 지역에서 부모가 딸에게 여성 할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아니, 딸을 어떻게 키우려고 저런데? 시집가긴 글렀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기 일수. 이런 문화 때문에 여성 할례를 하지 않은 소녀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쳤다, 진짜. 자, 그래서 여성 할례를 원치 않는 소녀들은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게 슬펐지만 너무 무서워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엄마 아빠를 놔두고 도망가겠어요. 이게 무슨 비극이냐. 근데 줄고 있긴 한가요? 자, 말씀드릴게요. 정말 다행히도 전 세계에서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유엔은 여성 할례를 인권 침해로 규정,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요. 2020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여성 할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승인. 2021년 이집트에서도 여성 할례 관련 최고 형량을 7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된 학습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게 하루빨리 새로운 아침이 오길 바랍니다. 남편 죽으면 뭐뭐 돼야 하는 아내. 지도자가 죽으면 사회도 그 지위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노예와 함께 묻었던 장례 풍습, 순장. 이 풍습이 21세기인 지금까지 행해지는 곳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도 순장이 진짜 있다고?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인도판 순장, 사티인데요. 사망한 남편을 화장할 때 살아있는 아내를 함께 불에 태우는 장례 풍습이에요. 야, 이거 최악이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저게 아직 남아있다는 게 아니, 남편이 죽는데 왜 아내가 따라 죽어? 자, 사티는 힌디어로 용감한 아내라는 뜻으로 힌두교 신인 쉬바의 아내 이름에서 유래했는데요.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불을 속에 뛰어든 사티의 모습이 힌두교인들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그려지며 관습으로 자리 잡기 시작. 일부 인도인들은 남편의 장례식에서 사티로 희생되는 것이 성스럽고 명예로운 죽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티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강요에 의해서 행해지기도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 사티로 죽음을 맞이하면요. 죽은 아내는 여신으로 승격되며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 그렇다 보니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의해 강요되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아니, 그 위로금을 혼자 된 여성분에게 지원금으로 잘 살려고 주면 몰라도 그렇지, 사실 그게 인간적인 거지. 같은 돈인데 왜 저런 식으로 죽여놓고 그걸 주냐고. 이거는 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캠페인 이런 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1987년 결혼 8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18세 소녀 루프 칸와르가 강제로 희생당하는 사건이 발생.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항의하며 1987년 사티 방지법 통과. 드디어 인도 전역에 사티가 불법이 되었고요. 사티를 선동하는 사람은 사형 및 종신형,
또 미화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은밀하게 사티가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있구나. 범죄입니다, 범죄. 저는 뭐 쉴드가 쳐지질 않습니다. 이게 원천의 희생이 없게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될 악습이고요. 이거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이게 적용이 돼야지. 그럼요. 더 감시를 해야죠. 그녀가 모모에게 살해당한 이유. 2016년 독일의 한 결혼식장. 축복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식장에 총성이 울리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당시 하객인 20대 여성 실란이 괴한들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맞았다고요? 아이고. 어떻게 또 결혼식 날 이랬대. 자, 그런데 실란을 죽인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 그녀를 죽인 사람이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였기 때문입니다. 큰아버지와 사촌 오빠가 총을 쐈다고요? 왜 큰아버지가 조카를 죽여요? 당시 실란이 사망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SNS를 통해 내 딸은 사악한 배신과 악습에 희생된 겁니다. 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 도대체 어떤 악습이기에 신란의 목숨을 앗아가느냐. 사실 이 신란은 3세 때 독일로 이주한 이라크 출신의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쿠르드족의 관습 중에는 친척과 결혼하는 종례혼이 존재하는데요. 이 쿠르드족은 전통적으로 혈통과 재산, 지위 등을 보존하기 위해 특히 명문가일수록 종례혼, 이 사촌과의 결혼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가족 내에서 결혼 안 했다고 자기 핏줄을 죽인 거예요?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그녀의 사촌 세핀과의 결혼을 종용. 하지만 실란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순 없단 당연한 이유로 쿠르드족의 오랜 관습을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실란의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고요. 실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결혼식을 저지하자 관습을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실란을 살해하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저거는 저 신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그냥 행동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네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관습에 눈이 먼 나머지 제 손으로 혈연을 죽인 악마들. 관습이란 굴레에 개인의 행복을 억압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모모에 가면 쓴 살인. 이번에 이집트 여성들을 분노케 한 안타까운 사건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3월 이집트 카이로 한 건물 6층 발코니에서 30대 의사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 그녀의 죽음은 이집트 사회에서 큰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많은 이집트 여성들이 대분노한 이유, 그녀가 이집트, 예멘 등 주로 이슬람권에서 집안이나 공동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자행들은 명예살인을 당했기 때문이죠. 개선이 안 되냐. 아니 이 명예살인이라는 말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명예로운 거예요? 남을 살해했는데. 그들의 명예죠. 네. 그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연 역시 충격적입니다. 감히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여? 라일라가 동료 남자 의사를 혼자 사는 집에 초대했다는 이유 하나로 살인을 당한 겁니다. 이집트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요.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교리 때문에 도덕적으로 수치스럽게 여기며 가문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그래서 라일라가 집에 남자 동료를 들였다는 사실을 안 집주인과 이웃들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름하에 폭행을 행사했고요. 이 과정에서 라일라가 추락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집안 가족들도 아니고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집주인.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얼어 죽을 놈의 명예 뭐 이런 말이 이런 일을 위해 좀 있나 봐요. 아니 무슨 명예인데. 네, 얼어 죽을 명예죠, 진짜. 자, 그런데 라일라를 죽인 이들은 그녀가 심리적 압박감에 스스로 뛰어내렸다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접한 이집트 여성인권단체에서는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라며 여성차별적인 관습을 맹비난 뿐만 아니라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번 사건 외에도 꽉 낀 청바지 입었다고 명예살인당한 인도 소원이요. 인도
남친 마음에 안 들어 딸 명예살인한 아버지 등 유엔 인구기금에 따르면 명예살인으로 연간 약 5천 명이 사망하는 등 잘못된 악습으로 인한 폐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문화적 상대성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요. 정말 그걸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수준이고 이거는 그냥 악습이에요. 악습이고 살인이고. 뭘 명예야, 명예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악습 19, 저 정기재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09년 9월 예멘 호데이다주의 한 병원에서 12살 소녀가 산통을 겪던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살이 산통이요? 네, 일단 첫 문장 자체가 충격이죠. 아이가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네, 혹시 원치 않은 뭐 임신, 그러니까 성폭행으로 인한 그런 걸지도 걱정이 되고요. 이게 또 걱정이 되는 게 조혼 문화가 있는 데 있잖아요. 강제로 막 딸을 팔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사망한 소녀는 2008년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겨우 11살의 나이에 24살 남성과 강제로 결혼, 임신을 했지만 안타깝게 사망한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는 부모가 딸의 결혼 시기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딸을 강제로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 풍습이 만연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데요. 딸의 조혼에 대해 예멘인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나쁜 물이 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린 소녀일수록 순종적이고 순결하며 아이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빈민가에서는 신랑 측으로부터 결혼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어린 딸을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시키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딸아빠 입장으로 진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딸에 대한 내 마음이 이 세상 모든 아빠들의 공통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니 그냥 내가 자식이잖아. 보면 그냥 사랑이 샘솟는데 이게 되나? 예멘 보건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15살 이전 결혼하는 여성의 비율이 무려 25%에 달하고요. 시골의 경우는 약 절반가량이 7살에서 10살에 결혼했을 정도로 많은 소녀가 조혼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어린 소녀들은요, 자신들이 결혼할 거란 사실을 모른 채 부모 손에 의해 낯선 집에 끌려가서 바로 결혼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소녀들은 부부 생활에 대한 교육, 성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탓에 실제로 2013년에는 8살 소녀가 40대 남성과 강제 결혼, 첫날 밤 치른 뒤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아니 8살에서 10살이면 이거 아동 성폭행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아동 성폭행 아니야? 책가방 싸고 나와. 그래서 학교에 고이고이 보내서 교육시켜야 될 나이죠. 결혼시켜야 될 나이가 아니라. 임신매매, 이거는 성폭행, 성적 학대, 아동폭행. 혼인 정령기가 다 있는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거를 법적으로 나이를 정해놨잖아요. 만 18세. 네, 여기는 그런 거 없나요? 1990년대까지는 예멘의 결혼 최저 연령이 15세로 제한돼 있었지만 1999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결혼 최저 연령을 폐지해버렸습니다. 있다고 없어졌어요? 네. 이후에 2008년 10살 소녀가 20살 많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예멘 내에서 조혼이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09년 17세가 안 된 소녀들을 강제로 결혼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혼금지법이 예멘 의회에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만 결혼 연령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슬람 전통 샤리아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부 예멘 보수파들이 반발, 그렇게 조혼금지법은 무산됐고요. 여전히 많은 여자아이들이 조혼과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여러 사람이 막 가담한 건데. 뭐 같은 패거리야 말리는 줄 알았더니만 와, 막 눈치도 봐, 근데. 아니 백주대낮이야. 아니, 행인들도 있는데.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네. 얼굴 다 찍혔잖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지난 4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길거리 CCTV에 포착된 납치 현장. 피해자는 27세 여성 아이자다 카나트베코바였고요. 사건 발생 후 그녀의 가족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 딸이 납치당했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아이고 어머니 좋은 소식이네요. 결혼식披露宴준비하시겠어요?
경찰은 납치 피해자 가족들에게 오히려 축하 인사를 했고요. 뭔 소리?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족들은 나급한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건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 이거 아니야. 경찰 아예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범인도 안 잡은 거예요? 전통이 뭐고 지금 아닙니까? 사실 키르기스탄에서는 신부를 납치해서 결혼하는 풍습, 일명 알라카추가 있는데요. 종족 번영을 위해 다른 부족에서 여성을 잡아오던 중앙아시아 일부 유목민족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문제는 결혼을 거부하는 여성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납치혼이 지금도 여전히 성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스탄의 유부녀 중에 무려 20%가 납치혼을 당해서 강제로 결혼했다고 합니다. 20%요? 2% 아니에요. 5명 중에 1 명? 네. 그러면 5명의 한 커플은 납치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현재 키르기스탄에서도 납치혼은 분명히 법에 저촉되는 강력 범죄인데요. 하지만 납치혼 문화가 워낙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불법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납치당한 여성이 저항하는 건 좋은데 싫은 척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와. 이게 결국은 자기는 책임 없다는 거잖아. 얘는 좋아했다고잖아. 마음속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난 죄 없다는 거잖아. 좋아서 안 달란 거라고? 성폭행범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나 그래, 유혹했다 논리는. 그러고. 네. 논리가 똑같네요.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납치혼을 거부하면 남자로부터 보복을 당하기까지 하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납치된 여성 아이자다는 진심으로 결혼을 거부하다가 이틀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야, 이게 결국엔 그냥 소유물로 여기는 전통이잖아요, 이게. 예. 사람들 사이에서도 납치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거예요. 인식이 안 바뀌면은 백날 해도 또 암맘리에 할 거란 말이죠. 결국 생각이 바뀌어야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악습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너무 가혹한 사랑의 매. 성폭행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그럼 제가 먼저 발표해 드릴까요? 네네. 1983년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사는 14살 소녀 루브나는요. 의사의 꿈을 키우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꿈을 짓밟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그녀보다 10살 많은 사촌 오빠 A군. 아이고. 그는 하교 후 집으로 가는 루브나를 그만 성폭행하고 만 건데요. 아유, 진짜 너 이거 미친놈 아니냐. 사촌 오빠였습니다. 예. 더욱 참을 수 없이 화가 나는 일은 넌 집안의 수치야.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당장 사촌 오빠와 결혼해. 뭐라고요? 누가 저런 말을? 루브나의 엄마 아빠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인면수심의 범죄자인 사촌 오빠와의 결혼을 강요한 겁니다. 이거 뭐 좀 말도 안 돼. 아니, 뭐 엄마 아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또 집안의 수치야?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요르단에서는 실제로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와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경우에는 차별을 면한다라는 형법 308조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연구 대상이다, 저 법 만드는 사람.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인 이 법. 가해자와 결혼을 시켜서라도 가문의 수치를 은폐하겠다라는 비뚤어진 생각이 이런 악법으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하지만 루브나 성폭행 사건이 알려진 뒤 크게 분노한 중동의 여성들은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뒤 한 글로벌 시민단체에선 형법 308조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으로 62만 명에게 폐지 찬성 서명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결국 2017년 8월 1일에 형법 308조 폐지안이 통과되었다. 아유, 다행입니다. 야, 이건 잘 됐네요. 아이고, 당연한 건데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네요. 아우,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뭐 중동 지역에서는 이런 악법들이 계속 존속되는 곳이 참 많죠. 네.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폐지되어서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가 더욱더 향상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7위 공개합니다. 미국 내 총기 사고 1위 도시는 바다와 같은 미시간 호수가 펼쳐진 바람의 도시. 인생 야경을 볼 수 있는 윌리스 타워. 뉴욕, LA에 이어 미국 3대 도시로 불리는 곳 시카고입니다. 자, 근데 이 관광 도시의 다른 이름은 바로 미국 내 총기 사고 1위 도시라는 겁니다. 시카고는 작년 한 해 동안 총기 사건이 약 3,550건, 그리고 피해자는 무려 4,330여 명.
하루 평균 12명이 총에 맞았고요. 그중에 2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심하다. 매일매일. 그리고 올해도 4월까지의 총기 사건이 약 3,500건. 작년보다 사건 수가 무려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최근에도 초등학생들의 소풍 장소에 그만 갱들이 쏜 총알이 날아들어서 7살, 12살 어린아이들이 총상을 입기도 했고요. 저건 진짜. 지난 헬로윈데이에도 사소한 다툼과 묻지마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카고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 즉 갱단들 때문입니다. 90년대부터 시카고에서 활동한 악명 높은 갱단, 코너 허슬러, 또 라이벌 갱단을 거침없이 살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보스. 이들이 부역 싸움과 마약 거래를 하면서 총기를 난사하고요. 이때 이웃과 주민들, 즉 선량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사실 무법천지인 거 아닙니까? 시카고 좀 듣기만 하면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온 겁니다. 네. 절대 뭐 가지 마셔라 이런 의미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시카고 내 총기 사고율의 90%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남서부 지역입니다. 이곳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앵글우드, 사우스 쇼어 등이 포함된 남부 사우스 사이드 지역이나 서부의 오스틴 지역은요. 갱단들의 총기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객 접근 금지! 브라질의 파벨라. 정열과 축구, 그리고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도 시드니, 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도시로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사진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 보셨죠? 요 거대 예수상. 부세주상은 꼭 가봐야죠. 그러니까요.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1년 내내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는 관광의 도시인데요. 관광 도시의 모습만 생각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셨다가는 정말 큰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종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6,248명. 최근에 리우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가 리우주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행이나 출장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 가지는 꼭 당부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브라질 내 도시 중에 접근 금지 지역, 그 파벨라를 가지 마오. 자, 여기서 파벨라는 브라질 도심에 위치한 빈민가를 말하는데요. 브라질 최대 마약 소굴로 불리는 바르깅냐, 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자딤 그라마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파벨라가 얼마나 위험하느냐, 지난 8월에 한 영국인 일가족이 실수로 빈민가에 들어갔다가 갱단에게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요. 아유. 지난 10월에는 한 파벨라의 마약 조직과 대치 중이던 경찰의 총에 맞아서 스페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진짜 위험한 곳이고 이거 뭐 작은 호기심이라도 발동을 해가지고 저희 가서는 좀 안 되겠다.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 가면은 꼭 파벨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혹시 브라질 여행을 찾아보시다가 파벨라 투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곳들은요. 일반 파벨라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파벨라 중에 제일 큰 호싱야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ey Don't Care About U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였던 산타 마르타가 대표적인 파벨라 투어지인데요. 이쁘다. 그렇죠. 저렇게 이쁘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동피랑만 거거든요. 같아.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데 이런 데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마을을 투어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 이때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사진을 찍는다. 꼭 가이드를 따라 이동한다 등 이런 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 월드컵 기간에 브라질에 네. 촬영을 갔었는데 코파카바나, 이파나마 이런 해변을 바로 앞에 두고 안 가볼 수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연예인 몇 명이 제가 촬영을 했었는데 갔어요. 나갔는데 재밌게 이제 맥주 마시면서 어울려서 막 놀고 하다가 정신없이 어느 순간에 문득 쌓여져서 보니까 우리 말고 모두가 청바지 뒷주머니에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상 뭔가 약간 기분이 나쁘거나 언짢은 상황이 발생만 하면 이거를 꺼내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모두 네이마르 짱, 브라질 짱. 그렇지. 해줘야 돼. 그 만약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큰일이 날 수 있었던 좀 섬뜩한 기억이 있어요. 홈리스 천국이 된 라라랜드. 영화 라라랜드의 촬영지이자 꿈과 예술, 낭만이 있는 도시 로스앤젤레스.
영화 흥행 이후에 주인공들이 탭댄스를 추던 그리피스 공원과 단골 데이트 장소인 라이트하우스 등 관광객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여행지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홈리스. 올해 로스앤젤레스시의 노숙자 수는 무려 34,000여 명으로요. 전년보다 20.1%나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가 로스앤젤레스가 미국의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약 1.6배 정도 더 높은 편이고요. 원룸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2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숙자들이 대낮에 노상 방뇨를 하는 건 다반사고 또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절도나 위협을 가한다는 거죠. 저게 문제지. 그래서 결국엔 2015년에 로스앤젤레스 시 정부에선 비상사태까지 선포. 이렇게 홈리스 지도까지 만들어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숙자들의 뉴타운으로 떠오르며 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안타깝지만 바로 한인타운인데요. 작년 한인타운에서 노숙자 폭력 행위는 무려 92건으로요. 이 정도면 매주 2명꼴로 당한 겁니다. 심각하네. 특히 한인타운 근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낼 계획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윌셔와 6번가, 버몬트, 그리고 웨스턴 지역은 특히 노숙자 텐트가 몰려있다고 하니까요. 숙소를 예약할 때 이곳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쉼터 확대와 재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 휴양지의 잔혹한 두 얼굴. 온화한 날씨와 황금빛 모래해변, 거기에 열대 식물까지 둘러싸이는 멕시코의 항구 도시 아카풀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휴양지가 2016년 멕시코의 비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0개 도시 중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한 건데요. 자, 아카풀코의 두 얼굴, 범죄 도시의 얼굴은 정말 참혹 그 자체입니다. 2013년 스페인 관광객의 숙소에 복면을 쓴 괴한들이 잠입해 총기로 위협을 하고 금품 탈취에 성폭행까지 저질렀고요. 어머나. 또 2016년에는 해변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무장괴한들이 총격전을 벌여 그 부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레스토랑, 상점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총성이 멈출 때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세계적인 휴양지라면서요. 거의 뭐 말씀만 들으면 범죄 도시인데. 네. 그 이유는 바로 아카풀코에서 활동하는 마약 조직 때문입니다. 마약 조직들이 아카풀코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혈투극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 수시로 시내에 주둔하며 순찰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이유. 자, 2016년 멕시코 유력 일간지 알사에 의하면요. 아카풀코에 있는 1000여 명의 지역 경찰들 중 무려 52%가 범죄 집단과 결탁해 손을 잡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그래도 이 무법 천지, 범죄 도시에 조그만한 희망이 보이는 게요. 멕시코에서는 해군 부대를 동원해 아카풀코의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